어머니, 이 집은 이미 팔렸어요. 한 달 안에 나가세요. 며느리 김혜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40년을 살아온 집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언제 집을 팔겠다고 했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도장 찍으신 위임장 여기 있잖아요. 혜진이가 서류를 내 앞에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며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분명히 도장을 찍긴 했는데 그게 집을 파는 서류였다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제가 소리치자 아들 민호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도 살아야 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아들이 이미 며느리 편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40년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게 된 70세 박순자.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저를 속였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반격할 것인지를 말입니다.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 박순자는 올해 70입니다. 남편 고성만과 결혼해서 40년을 함께 살아온 이 집은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비록 낡고 작은 집이지만 아들 민호를 키우고 남편과 함께 늙어간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 이 집을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고 며느리 혜진과 함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근 사업이 어려워져서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회사가 힘들어요. 민호가 집에 올 때마다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걱정되어서 제 연금에서 조금씩 보태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저를 귀찮아하던 며느리 혜진이가 갑자기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 주말에 청소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 모시고 갈까요? 혜진이는 일주일에 2~3번씩 집에 찾아와서 청소를 해주고 반찬을 해주고 심지어 안마까지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15년 만에 며느리가 마음을 열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혜진이를 예뻐했습니다. 어느 날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은행 업무가 너무 복잡해졌잖아요. 어르신들 혼자 하시기 힘드시죠? 응, 그래.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하라고 해서 나는 잘 모르겠더라.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도장이랑 신분증만 잠깐 빌려주세요. 혜진이는 친절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도장과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며칠 후 혜진이가 서류 몇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은행 정기예금 만기 연장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저는 혜진이가 가리키는 곳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믿었으니까요.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그날 밤 혜진이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 저는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방금 찍은 도장이 집을 팔기 위한 위임장이라는 것을, 며느리가 5년 전부터 이 순간을 계획해왔다는 것을, 제 인생이 통째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 청소하고 동네 복지관에 가서 친구들과 수다 떨고 저녁에는 TV 보며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민호와 혜진이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불안한 마음에 저는 직접 아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아, 그 집 이사 가셨어요. 일주일 전에요. 이사? 어디로?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이사를 간다는 말도 없이 사라진 아들과 며느리.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낯선 남자 둘과 젊은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인중개사 김태수입니다. 이분들이 이 집을 매입하신 새 주인이십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만 나가실 준비하세요. 며느리 혜진이었습니다. 냉정하고 차가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이미 팔렸어요. 한 달 안에 나가세요. 며느리 혜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혜진을 바라보며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집을 팔겠다고 했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제 앞에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도장 찍으신 위임장 여기 있잖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위임장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제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한 달 전에 직접 찍으신 거예요. 은행 업무 도와드린다고 했을 때요. 혜진의 말에 저는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은행 서류라고 했는데, 정기예금 만기 연장이라고 했는데, 너 나를 속인 거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속인 게 아니라 어머니가 알아서 도장 찍으신 거죠. 법적으로 완벽한 매매 계약이에요. 혜진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부동산 중개인이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계약금도 이미 지불됐고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거래입니다. 문제없다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집을 팔았는데?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제 아들 민호였습니다. 민수야. 저는 아들을 보며 달려갔습니다. 민수야, 이게 무슨 일이니? 혜진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하지만 민호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 부채가 7억이에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와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엄마 집을 판 거야? 엄마한테 말도 없이?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하실 거잖아요. 당연하지. 40년을 산 집인데. 제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혜진이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큰 집이에요.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그건 내가 정할 일이 아니야. 이미 계약은 끝났어요. 새 주인분들이 한 달 후에 입주하시기로 했고요. 혜진은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사 갈 곳은 저희가 알아봤어요. 월세 30만 원짜리 괜찮은 방 있더라고요. 월세 30만 원?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집을 팔아놓고 월세방을 알아봤다고? 민호야, 너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살아야 해요. 죄송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이 제게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이냐?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40년을 산 집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게 사람이 할 짓이냐? 혜진은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이건 법적으로 정당한 거래예요. 법적으로 정당해? 나를 속여서? 속인 게 아니라고요. 어머니가 직접 도장 찍으셨잖아요. 그때 새 집주인이라는 젊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정당하게 돈 주고 산 건데. 할머니, 이해해 주세요. 이해? 내가 뭘 이해해? 저는 그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차갑게 웃고 있고 아들은 고개만 숙이고 있고 새 집주인들은 난처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부동산 중개인이 황급히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나? 저는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혜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 달 안에 짐 정리하시고 나가세요. 이사비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사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새 집주인분들,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혜진은 민호의 팔을 잡고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저는 아들을 불렀지만 민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와 아들은 떠났습니다. 저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의 추억이 담긴 집안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거실벽에 난 작은 흠집. 민호가 어렸을 때 장난감을 던져서 생긴 자국이었습니다. 부엌 창문 옆에 붙어 있는 키 재기 표시. 민호가 자라면서 매년 키를 재던 흔적이었습니다. 안방 옷장 문 뒤에 남편이 적어놓은 메모. 여보, 사랑해요. 1985년 결혼기념일에. 모든 것이 추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니.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하면 좋아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40년을 지킨 집인데 이렇게 빼앗겨도 되는 건가요? 영정 속 남편은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70세 노인인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법도 모르고 돈도 없고 아무도 제 편이 아닌데.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집안을 돌아다니며 무엇을 가져갈지, 무엇을 버릴지 고민했습니다. 40년의 삶이 담긴 물건들,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방에는 다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큰 장롱, 남편이 결혼 선물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 장롱에 우리 추억 다 담아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버려야 했습니다. 부엌에 있던 식탁? 민호가 어렸을 때 숙제하던 그 식탁? 엄마, 수학 문제 좀 봐주세요. 아들의 어린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이것도 버려야 했습니다. 안방에 있던 화장대. 남편이 명절 때마다 여보, 이쁘게 단장하세요라며 함께 앉아있던 곳. 이것마저 버려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작은 박스 5개에 옷가지와 사진첩, 그리고 남편의 유품 몇 가지만 담았습니다. 40년의 삶이 고작 박스 5개에 담겼습니다. 이사 당일 저는 혼자였습니다. 민호도 혜진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동네 이웃 아주머니 몇 분이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순자 씨, 어떻게 이런 일이, 아들이 어떻게 어머니를, 이웃들은 혀를 끌끌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집에 머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작은 봉고차에 박스들을 싣고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거실, 텅 빈 안방, 텅 빈 부엌. 40년의 추억이 사라진 빈 공간만 남았습니다.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요. 집아,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40년을 살던 집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는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건물 주인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단 조심하세요. 미끄러워요. 지하로 내려가는 축축한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낮고 좁은 문이 나왔습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은 작지만 깨끗해요. 보일러도 잘 나오고요. 건물 주인의 말과는 달리 방은 습하고 어두웠습니다. 창문은 천장 쪽에 작게 하나 있었는데 그마저도 사람들 발이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방 크기는 겨우 4평 남짓. 화장실과 부엌이 한 공간에 있었고 곰팡이가 벽 곳곳에 피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월세는 매달 25일까지 입금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건물 주인이 떠나고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박스 5개와 함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70살에 이렇게 되는구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밤만 되면 습기 때문에 이불이 축축했고 곰팡이 냄새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고 때로는 담배 연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혜진이가 저를 비웃으며 어머니, 이제 거지 됐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뒤돌아서서 떠나갔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저는 꿈속에서 소리쳤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아, 여기가 내 집이구나.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동네 복지관에 갔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옥순 씨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순자야. 옥순 씨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저는 옥순 씨에게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혜진이가 저를 속인 것, 집을 빼앗긴 것, 반지하 방으로 쫓겨난 것. 옥순 씨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야, 그게 말이 되니? 며느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도 믿을 수가 없어, 옥순아. 민호는 뭐라고 했어? 민호는 혜진 편이야. 날 배신했어. 저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옥순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야,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무슨 방법?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어? 법률 상담 받아봤어? 법률 상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지관에 무료 법률 상담해주는 데가 있어. 거기 가보자. 옥순 씨의 말에 저는 조금 희망이 생겼습니다.
혹시 방법이 있을까? 며칠 후 저는 옥순 씨와 함께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3층 좁은 상담실이었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자 젊은 여성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할머니, 편하게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혜진이가 저를 속인 것, 위임장에 도장을 찍게 한 것, 집이 팔린 것, 지은 변호사는 꼼꼼히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때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증명? 무슨 증명? 며느리분이 어떻게 할머니를 속였는지, 그게 명예도용이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그냥 며느리 말을 믿고 도장을 찍었어요. 지은 변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케이스예요. 쉽지 않다니. 그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위임장에 할머니께서 직접 도장을 찍으셨잖아요. 법적으로는 유효한 거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은 변호사의 말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을 산 집인데 이대로 빼앗겨도 되는 거예요? 지은 변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방법을 찾아볼게요. 정말요? 네. 며느리분의 사기 행각을 입증할 수 있다면 승산이 있어요. 지은 변호사의 말에 저는 조금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유품 박스를 정리하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에게 긴급 상황 시 열어보시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 사본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편지. 여보, 내가 20년 전 산업재해로 받은 보상금 5억 원을 비밀 계좌에 숨겨뒀소. 당신이 힘들 때를 대비해서요. 절대 아들한테는 말하지 마시오. 이 돈으로 당신 인생 편하게 사시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런 걸 남겨뒀구나. 5억 원.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돈으로 내 집을 되찾겠어.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비밀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손에 들린 통장 사본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5억이 있을까? 은행 창구 직원에게 통장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이 계좌 잔액 확인 좀 해주세요.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을 확인한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 계좌 잔액이 5억 2천만 원인데요. 정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이렇게 큰 돈을 숨겨뒀다니. 20년간 이자가 붙어서 원금보다 늘어났네요. 직원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줬구나. 저는 곧바로 이지은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박순자입니다. 아,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꼭 만나 뵙고 싶어서요. 1시간 후 저는 지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변호사님, 제가 돈이 생겼어요. 돈이요? 남편이 비밀 계좌에 5억을 남겨뒀더라고요. 저는 통장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지은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5억이요?
네. 이 돈으로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요. 제 집을 꼭 되찾고 싶어요. 지은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 사건을 맡겠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며느리분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한 것 같거든요. 그래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나요? 있습니다. 명의 도용과 사기를 입증할 수 있다면요. 지은 변호사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할머니, 우선 증거부터 확보해야 해요. 며느리가 할머니를 어떻게 속였는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요. 어떻게 해야 하죠? 먼저 위임장을 작성할 당시 상황부터 재구성해 봐야 해요. 은행 CCTV, 부동산 거래 기록, 증인 진술 등. 지은 변호사는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며느리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한 말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것도 중요해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찾아봐야죠. 며느리분이 이 일을 혼자 계획했을 리 없어요. 분명 누군가와 상의했을 거예요. 지은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지은 변호사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먼저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 지점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때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은행 지점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함부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법적 소송을 위한 거예요. 지은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법원 명령이 있으면 제출하셔야 합니다. 결국 법원에 영상 제출 명령을 신청했고 일주일 후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혜진이가 저를 은행 창구로 데려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혜진은 계속 제 귀에 대고 뭔가 속삭이고 있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좋은 증거예요. 지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정황이 보여요. 다음으로 부동산 중개사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만나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정당하게 중개했어요. 하지만 지은 변호사가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중개사님, 할머니가 직접 매매 의사를 밝히셨나요? 그건 며느리만 오셨죠? 할머니는 한 번도 안 오셨죠? 중개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맞아요. 며느리분만 계속 오셨어요. 그럼 이건 명백한 대리거래예요.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거고요. 지은 변호사의 지적에 중개사는 당황했습니다. 결국 중개사로부터 증언을 받아냈습니다. 며느리가 혼자 와서 모든 절차를 진행했고 저는 단 한 번도 부동산에 오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 변호사가 저를 급히 불렀습니다. 할머니,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뭔데요? 며느리분 휴대폰 통화 기록이요. 통신사에서 받아냈어요. 지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보세요. 집을 팔기 일주일 전에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한테 30분 넘게 통화했어요. 그게 왜 중요해요? 이 시기가 정확히 할머니를 속여서 위임장을 받던 때거든요. 분명 이 일을 상의했을 거예요. 지은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집이 팔린 직후에 혜진 씨 계좌로 8억이 입금됐는데 바로 다음 날 6억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어요. 어디로요? 혜진 씨 친정명의 계좌로요.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집 판 돈을 자기 친정으로 빼돌렸다는 거예요? 네. 남편분인 민호 씨는 2억만 받은 것 같아요. 지은 변호사의 말에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혜진이가 내 아들까지 속인 거야? 그날 저녁 저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아들의 목소리. 엄마, 민호야, 혜진이가 집한 돈 8억 중에 6억을 자기 친정으로 빼돌렸다는 거 알고 있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2억밖에 못 받았잖아. 혜진이가 너도 속인 거야. 그럴 리가 없어요. 혜진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은행 거래 내역 다 확인했어. 내가 직접 확인해봐. 저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민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지은 변호사가 또 다른 결정적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지은 변호사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혜진이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시어머니 속이는 거 완전 쉽더라. 키읔키읔 그냥 은행 업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아무 의심 없이 도장 찍더라고. 키읔키읔키읔. 이제 6억 챙겼으니까 친정 빚 다 갚고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 히읗히읗.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혜진이가 저를 완전히 우롱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했어요? 혜진 씨 친구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제보해줬어요. 지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친구분이 혜진 씨의 행동을 보다 못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했대요. 그분한테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아직 양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승산이 있어요. 지은 변호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의 도용과 사기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해요. 며느리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네. 반드시 할머니 집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여보, 잘하고 있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오.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대답했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다시 싸울 힘이 생겼어요. 고마워요. 다음 날 지은 변호사는 혜진을 상대로 사기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며느리 혜진은 곧 경찰서로 소환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혜진을 마주할 날을 기다렸습니다. 혜진아, 내가 나를 무시했지만 70세 할머니도 싸울 줄 안다는 걸 보여주마.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고인 김혜진 씨가 조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피해자께서도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지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 앞 복도에서 혜진을 마주쳤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거래예요. 내가 나를 속인 증거가 다 있어. 제가 말하자 혜진이 비웃었습니다. 증거? 어머니가 직접 도장 찍으신 거잖아요. 그게 집 파는 서류인 줄 알았냐? 몰랐으면 왜 찍으셨어요? 어르신이 부주의하신 거죠. 혜진의 뻔뻔함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은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김혜진 씨, 친구분한테 보낸 카톡 기억하시죠? 시어머니 속이는 거 완전 쉽더라고 하신 거요. 혜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농담으로 6억을 친정으로 빼돌렸나요? 지은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혜진에게 물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어떻게 설득해서 위임장에 도장을 찍게 했습니까? 설득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께서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혜진은 계속 잡아댔습니다.
그럼 시어머니께서 집을 팔겠다고 말씀하셨나요? 그건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위임장을 받은 겁니까? 형사의 추궁에 혜진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남편이 사업비 때문에 힘들어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게 사기를 정당화할 수 있나요?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은행 거래 내역을 보면 집 매매 대금 8억 중 6억을 피의자 친정 명의로 이체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친정 빚을 갚으려고 남편분은 알고 계셨나요? 그건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사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보니 집을 팔기 한 달 전부터 친정 어머니와 수십 통의 전화를 하셨는데 이때 이미 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통화였어요. 혜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냉정했습니다. 그럼 친구분한테 보낸 이 메시지는 뭡니까? 시어머니 속이는 거 완전 쉽더라는 이 메시지요. 혜진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형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지만 사기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말요? 네. 피의자가 계획적으로 할머니를 속인 정황이 명확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지은 변호사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혜진 씨가 이 일을 5년 전부터 계획했다는 증거를 찾았어요. 5년 전부터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보세요. 5년 전부터 혜진 씨가 부동산 시세를 꾸준히 조회한 기록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죠? 할머니 집 시세를 계속 확인하면서 매매 타이밍을 잡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3년 전에 혜진 씨가 남편분을 꼬드겨서 사업을 시작하게 한 거예요. 민호 사업을? 네. 원래 민호 씨는 회사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혜진 씨가 계속 사업하라고 부추긴 거죠. 왜요? 사업이 실패하면 할머니 집을 담보로 쓸 명분이 생기잖아요. 지은 변호사의 설명에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혜진이가 처음부터 내 집을 노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더 조사해봐야 확실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5년 전부터 며느리가 제 집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했다니. 민호는 알고 있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민호 씨도 혜진 씨한테 속은 거예요. 지은 변호사가 위로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혜진이가 정말로 6억을 빼돌렸더라고요. 민호야, 저는 정말 몰랐어요. 혜진이가 모든 걸 친정 빚 갚는데 쓴 줄 알았어요. 민호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엄마,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어요. 뭔데? 혜진이가 저한테 사업하라고 한 것도 다 계획이었대요. 제가 실패하면 엄마 집을 팔 수 있으니까. 민호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혜진이한테 완전히 노란한 거예요. 민호야,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요. 민호는 전화를 끊지 못하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도 며느리한테 속았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민호야,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어. 엄마, 저 이혼할게요. 혜진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래,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
전화를 끊고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 같으면서도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망가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의자 김혜진을 사기죄로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요? 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기로 판단했습니다. 저는 기뻤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15년을 며느리로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되다니.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첫 공판은 한 달 후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지은 변호사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이번 재판에서 혜진 씨의 계획적 사기를 완벽하게 입증할 거예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아니에요. 이건 정의를 위한 싸움이에요. 재판 전날 밤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일 재판이에요. 우리 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영정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남겨준 5억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고마워요.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혜진을 법정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 여자가 어떤 변명을 할지, 법정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든 것이 내일 결정될 것입니다. 혜진아, 내가 나를 얕잡아 봤지만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40년을 지킨 집을 되찾겠다고, 그리고 며느리의 사기 행각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내일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재판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지은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건물은 웅장하고 엄숙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결정되는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이미 혜진이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은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을 연하게 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꾸며놓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혜진은 저를 보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판사였습니다. 피고인 김혜진에 대한 사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은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김혜진은 70세 고령의 시어머니를 계획적으로 속여 40년간 살아온 집을 빼앗았습니다. 지은 변호사는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은행 CCTV 영상, 카톡 메시지, 통화 기록, 그리고 부동산 거래 내역. 보시다시피 피고는 5년 전부터 이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위임장에는 원고 본인의 도장이 명확히 찍혀 있습니다. 혜진의 변호사는 40대 남자로 유명한 로펌 출신이었습니다. 원고께서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으신 건 피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피고가 의도적으로 내용을 숨겼습니다. 지은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원고에게 은행 업무라고 거짓말을 한 것 자체가 사기입니다. 판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원고 측에서 피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망했는지 입증할 수 있습니까? 네, 재판장님. 여기 CCTV 영상을 보시면 지은 변호사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무엇을 말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음성이 녹음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재판장님, 피고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그 메시지는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직접적인 사기 행위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판사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혜진의 변호사가 계속 주장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70세의 성인으로서 서류를 확인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서류를 읽어보라고 했는데 원고께서 귀찮다며 그냥 도장만 찍으신 겁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경고했습니다.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혜진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속일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혜진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희 경제 사정이 어려운 걸 아시고 자발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거짓말.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저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원고, 한 번 더 방해하시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은 변호사가 제 손을 잡으며 진정시켰습니다. 할머니, 참으세요. 혜진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여러 번 확인했어요. 정말 괜찮으시냐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괜찮다고 우리를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혜진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시어머니가 이렇게 마음을 바꾸실 줄은 몰랐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그럼 원고가 집을 팔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까? 네, 재판장님.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혜진의 거짓말에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은 3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원고, 위임장에 도장을 찍을 때 서류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며느리가 은행 업무라고 해서. 그럼 서류를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으신 겁니까? 며느리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서명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판사의 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저와 지은 변호사는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김혜진에 대한 사기죄는 무죄로 판결한다.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원고가 위임장에 자필로 도장을 찍은 것이 명확하고 피고의 기망 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기각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원고, 조용히 하십시오. 40년을 산 집을 빼앗겼는데 이게 무죄라고요? 판결에 불복하시면 항소하십시오. 이상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지은 변호사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혜진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법정 밖 복도에서 혜진이 저를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이제 포기하세요. 법도 우리 편이에요. 혜진의 차가운 목소리. 법이 내 편이라고? 저는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어머니가 직접 도장 찍으셨잖아요. 법은 그걸 인정한 거예요. 너 정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그대로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간 밖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40년을 산 집인데 법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절망에 빠졌습니다. 친구 옥순이가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문 좀 열어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나 옥순이야. 제발 문 열어. 한참 만에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옥순이가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얼굴이 왜 이래? 밥은 먹었어? 먹고 싶지 않아.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순자야, 이러면 안 돼. 항소해야지. 항소해서 뭐해? 법도 혜진이 편인데. 포기하면 안 돼. 옥순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40년 산 집인데
이렇게 빼앗겨도 되겠어? 하지만 법이 틀렸으면 다시 싸우는 거야. 항소심이 있잖아. 옥순이의 말에 저는 조금 힘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변호사님, 미안해요. 제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할머니. 1심은 진 거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할머니, 저를 믿어주세요. 항소심에서는 더 강력한 증거를 준비하겠습니다. 지은 변호사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포기하지만 않으신다면 저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저는 지은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변호사지만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한 번 더 싸워보자. 마지막까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나 아직 포기 안 했어요. 당신이 남겨준 돈으로 끝까지 싸워볼게요. 영정 속 남편이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은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님, 항소하고 싶어요. 잘 결심하셨어요, 할머니. 지은 변호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력한 증거를 준비하겠습니다. 혜진 씨의 계획적 사기를 완벽하게 입증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싸울 힘을 얻었습니다. 비록 1심에서 졌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항소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항소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은 변호사는 밤낮 없이 증거를 찾아다녔습니다. 할머니, 이번에는 반드시 이깁니다. 지은 변호사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지은 변호사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대박 터졌어요. 결정적 증거를 찾았습니다. 정말요? 네, 혜진 씨 친정 어머니가 양심 선언을 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혜진이 엄마가요? 네. 자기 딸이 한 짓을 더 이상 못 보겠다고 모든 걸 증언하겠다고 했어요. 지은 변호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무실로 가자 60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의 어머니 최미숙 씨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최미숙 씨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딸이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제가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딸이 또 다른 사기를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민호 씨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요. 최미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걸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러다간 제 딸이 정말 큰 범죄자가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증언하기로 하셨군요. 지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네. 5년 전부터 제 딸이 어떻게 계획했는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숙 씨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혜진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시어머니 집을 팔아서 친정 빚을 갚자고요. 처음에는 제가 말렸어요. 그건 안 된다고요. 하지만 혜진이가 계속 설득했어요. 어차피 나중에 받을 상속이니까 미리 받는 거라고요. 최미숙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제가 단호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3년 전에 혜진이가 민호 씨한테 사업하라고 꼬드겼어요. 안정적인 회사 다니는 게 좋다는 민호 씨를 계속 부추긴 거죠. 사업이 실패하면 시어머니 집을 쓸 명분이 생기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겼어요. 시어머니께 잘해드리는 척하면서 신뢰를 쌓은 거죠. 최미숙 씨는 계속 증언했습니다.
혜진이가 저한테 전화로 말했어요. 엄마, 시어머니 속이는 거 너무 쉬워. 그냥 은행 업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바로 도장 찍더라라고요. 그때 제가 제대로 나무랐어야 했는데 저도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최미숙 씨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지은 변호사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혜진 씨가 친정 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겁니다. 녹음기에서 혜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시어머니한테 집 판 거 들켰어. 근데 뭐 어때? 이미 계약 끝났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어. 시어머니가 직접 도장 찍었으니까. 어차피 늙은이 혼자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월세방이나 알아봐줘야지. 혜진의 냉소적인 목소리. 저는 그 녹음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혜진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 녹음이 결정적 증거가 될 겁니다. 지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의도적으로 속였다는 명확한 증거예요. 항소심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판사가 배정되었습니다. 50대 여성 판사였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혜진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옆에 친정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왜 없지? 혜진이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새로운 증거와 증인을 제출하겠습니다. 증인을 불러주세요. 최미숙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가 왜 거기 있어?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경고했습니다. 최미숙 씨가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제 딸 김혜진은 5년 전부터 시어머니 집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최미숙 씨는 모든 것을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혜진이 민호를 조종한 것, 시어머니를 속인 것, 6억을 빼돌린 것,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엄마, 왜 이래?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피고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 변호사가 녹음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가 친정 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법정에 혜진의 냉소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차피 늙은이 혼자 뭘 할 수 있겠어? 법적으로 문제 없어. 시어머니가 직접 도장 찍었으니까. 혜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판사가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피고, 이 녹음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혜진은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피고의 변호인은? 혜진의 변호사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판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의도적으로 기망했습니까? 저는 혜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피고, 정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혜진이 마침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피고는 5년 전부터 이 계획을 세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집을 파는 서류라는 사실을 숨겼습니까? 네, 숨겼습니다. 혜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피고는 집 매매 대금 중 6억을 친정으로 빼돌렸습니까? 네, 맞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혜진이 저를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혜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사과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용서? 넌 나한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 김혜진에게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집과 모든 재산을 반환하라.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저를 지은 변호사와 옥순이가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겼어요. 정말 이겼어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을 지킨 집을 되찾았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판결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 반환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저는 마침내 40년을 살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돌아왔구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낯익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비록 새 주인이 짧게 살다 간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제 집이었습니다.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벽에 난 작은 흠집, 민호가 어렸을 때 만든 자국, 부엌 창문 옆 키 재기 표시,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바닥에 앉았습니다. 여보, 다시 돌아왔어요.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남겨준 돈 덕분에 우리 집 지켰어요. 그날 밤 옥순이와 지은 변호사가 집들이를 와주었습니다. 순자야, 정말 잘됐다.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저는 지은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끝까지 싸우셨잖아요. 세 사람은 소박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한 식사였습니다. 며칠 후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 민호야. 무슨 일이니?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 집 되찾으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엄마, 제가 가도 될까요? 사과드리고 싶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오너라. 다음 날 민호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민호는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요. 혜진이한테 속아서 엄마를 배신했어요. 일어나거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민호야, 너는 45살이야. 이제 철이 들 나이지. 네, 엄마. 그런데 너는 아내한테 조종당해서 엄마를 월세방으로 내쫓았어. 제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었다고? 그게 변명이 되니? 저는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키운 엄마를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었어? 엄마, 민호야, 솔직히 말할게. 엄마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제 말에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혜진이만 나쁜 게 아니야. 너도 똑같이 나쁜 거야. 엄마, 제발. 너는 엄마가 30만 원 월세방에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 전화도 받지 않았고. 정말 죄송해요, 엄마. 민호가 바닥에 이마를 찍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서 뭐하니? 이미 늦었어.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너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호가 울부짖었습니다. 민호야, 엄마도 생각해봤어. 내가 정말 회개했는지. 네, 엄마. 저 정말 반성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믿을 수가 없어. 45년을 키운 아들이 날 배신했는데 어떻게 다시 믿어?
제 말에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이제 혼자 살고 싶어? 엄마, 너는 내 인생 살아. 엄마 걱정하지 말고.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가거라.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없어. 나가. 저는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울다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가 떠나고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2달 후 혜진은 감옥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민호는 혜진과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민호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몇 번 찾아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민호야, 그만 가거라. 엄마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엄마, 내가 선택한 길이야. 이제 그 책임을 져야지. 저는 문 뒤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결국 민호는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5억 원 중 일부를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명예 도용 피해 노인 지원센터에 2억을 기부했습니다. 할머니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 돈이 잘 쓰였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3억은 제 노후 자금으로 간직했습니다. 집도 깨끗하게 수리했습니다. 새 가구도 들였고 벽지도 새로 발랐습니다. 40년 묵은 집이 새 집처럼 변했습니다. 어느 날 옥순이가 놀러 왔습니다. 순자야, 민호한테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왜? 그래도 내 아들인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옥순아, 아들이라고 다 용서할 수는 없어. 하지만 민호는 나를 월세방으로 내쫓았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어떻게 다시 믿어? 옥순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혼자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집 청소하고 복지관에 가서 친구들과 수다 떨고 저녁에는 TV 보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가끔 지은 변호사가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좋아.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호 씨는 어떻게 됐대요? 모르겠어. 연락 안 해. 정말 안 만나실 거예요? 응. 내 인생에서 지워버렸어. 지은 변호사는 조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는 남편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집도 되찾았고 건강도 좋아요. 묘비 앞에 앉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겨준 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민호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에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너무 냉정하냐고요?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배신한 사람을 다시 믿을 수는 없어요. 저는 일어서서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행복하게 살게요.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처럼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보일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나를 위한 거야. 70세에 다시 시작하는 인생.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도 용서하지 않는 삶.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감옥에 있고 아들은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지킨 집에서 남편이 남긴 돈으로
저는 당당하게 혼자 살 것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그렇게 저 박순자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차갑지만 당당하게, 외롭지만 자유롭게. 그로부터 5년 후 박순자 할머니는 75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40년을 지킨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민호는 몇 번이고 찾아왔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3년형을 마치고 출소했지만 할머니와는 영원히 남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복지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70세에도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많은 노인들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오늘도 혼자 하지만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70세에도 포기하지 않은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파란만장 인생사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